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유얼 피직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은 19강 실전 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4회 잘 풀어보셨나요? 네, 4회가 앞에 차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7번이나 8번, 그 다음에 9번에서 조금 많이 막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뒤쪽이 조금 더 쉬운 대신 중간 부분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는 7, 8, 9번 그 다음에 뭐 17번, 19번, 20번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데 조금 주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랑 바로 1번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물체는 구간 1에서는 직선 운동, 2에서는 원 운동, 3에서는 곡선 운동을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에서와 2에서는 속력이 안 변하는 것을 봐서 이때는 무슨 운동을 하겠다? 등속 운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기억. 1에서의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냐 묻고 있는데 R자임이 작용한다는 거는 F는 ma라는 공식에 의해서 가속도가 있다는 거거든. 그치? 가속도가 있다는 거는 단위 시간당 속도가 변화해야 되는데 속도가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등속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R자임이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니은 2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 자체가 없다니까? 등속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등속 원운동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의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쵸? 등속 원운동은 얘가 똑같은 속력으로 점점 이렇게 원운동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원운동할 때 항상 R자임의 방향은 어디냐면 중심 방향입니다. 원의 중심 방향으로 항상 가속도의 방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가속도의 방향이 계속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도 맞겠습니다. 오케이. 디귿. 3에서 3 같은 경우에는 곡선 운동이죠. 그렇죠? 곡선 운동이니까 운동 방향은 당연히 변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번 들어가 봅시다. 2번 CCD에 대한 얘기죠. 그림은 디지털 카메라의 전화 결합 소자 CCD를 구성하는 광다이오드의 PN 접합면에서 기역이 생성되어 금속 전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다. 딱 봐도 CCD에 빛을 투과했는데 뭔가가 생성됐대. 뭔가가 생성됐다는 거는 그 친구가 바로 광전자, 즉 전자겠구나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기역은 전자에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다이오드에 입사한 빛의 진동수는 F0래. 그치? F0만큼을 입사했더니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문턱 진동수가 F0보다 낮은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광다이오드의 띠간격은 HF0보단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디귿. 세기만 더 센 빛을 비추게 되면 광전자의 개수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전자가 더 많이 생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으로 가시면 되고요. 4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3번 봅시다. 3번. 그림은 단열상자 내부에서 용수철에 매달린 추가 왕복 운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 공기 저항에 의해서 정지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연력학 제2법칙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학생 A. 이 과정은 비가역적 현상이야 라고 하는데 비가역적이라는 게 뭐였을까? 가역적이라는 건 자기 혼자 스스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가역이라고 했고요. 그게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가 공기 저항에 의해서 정지했잖아. 근데 갑자기 자기 스스로 다시 진동할 수 있을까? 불가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비가역적 현상이라고 하자. 즉 이 과정은 비가역적이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물체의 이 운동은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 비가역적인 현상이니까. 그쵸? 이런 거 배웠잖아. 항상 자연에서 일어나는 고립된 계에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대부분 비가역적이다라는 거 배웠으니까 학생 B,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가 맞는 선지가 되고요. 학생 C, 정지한 추가 저절로 다시 진동하는 일. 정지한 추가 저절로 다시 진동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가역적이어야 되죠. 그쵸? 근데 그게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이 현상은 비가역적이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학생 C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A, B, C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4번 봅시다.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 검출기 Q가 정지해 있고요.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8C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관성계에서? A의 관성계에서가 중요한 거야. A의 관성계에서 PQ에서 검출기를 향해 동시 방출된, 즉 두 지점에서 일어난 두 사건인 거죠. 근데 그게 이 동시 방출되는 거는 A가 봤을 땐 동시 방출일 수 있지만, 자, 근데 B가 봤을 땐 다른 관성계에서 관측하는 거죠. 그것도 두 지점에서 각각 일어난 사건을 관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봤을 때는 동시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선후 상대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도달한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대요. 그쵸?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는 거는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동시 사건이잖아요. 그쵸? 한 지점에서 동시에 도달한다는 동시 사건이니까 이 사건 자체는 무슨 성을 지니겠다? 절대성을 지니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봐도 B가 봐도 무조건 검출기에는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A 관성계에서 관측한 우주선의 길이가 L1이래. 그치? 근데 A가 봤을 때 B는 상대 속도가 있으니까 우주선의 길이가 수축돼 보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수축돼 보이는 길이가 L1이니까 B 우주선의 고유 길이 있죠? B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뭐보다는 크겠다? 저 L1보다는 크겠다. 왜? L1 자체가 수축된 길이니까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 내가 봤을 때 남의 시간은 무조건 내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우주선의 길이는 L1보다 커야겠죠. 디귿 B의 관성계에서는요. A가 봤을 때 B가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럼 B 입장에선 B 관성계에서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죠. 그럼 세상이 왼쪽으로 갈 겁니다. 그쵸? 즉 B가 봤을 땐 검출기가 P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그치? 근데 무조건 B가 봤을 때도 검출기에는 동시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Q에서 먼저 쏴야겠죠? 왜? 검출기가 P 쪽으로 가니까. Q랑은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Q에서 먼저 쏴야지만 동시에 도달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P에서가 Q에서보다가 아니라 Q에서가 먼저 방출돼야 돼서 디귿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1페이지는 크게 어려웠던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4번 같은 거 아직 조금 이런 거 정리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은 개념 강의를 다시 한번 지금 시즌이라도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5번 봅시다. 5번. 그림 가는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 준위 일부와 전자의 전위 A, B, C, D를 나타낸 것이고요. A랑 C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쵸? 자, 항상 이거 쓰는 거죠. 에너지라는 건 진동수와 비례하고 파장과는 반비례한다 라는 건데요. 이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라는 거는 무조건 양자수 간의 에너지 차이값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봐봐. A랑 C랑 비교할 건데 A는 요만큼 차이값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요. C는 요만큼 차이값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럼 에너지 양이 C가 더 크네요. 그쵸? 그럼 진동수도 C가 더 클 테고요. 파장은 C가 더 짧아야겠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너가 C, 파장이 긴 너가 A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A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람다2이다. 맞고요. 니을 B에서 흡수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이 차이값일 테니까 3.4에서 0.85 빼주시면 되는 거 맞죠? 빼주시면 2.5가 나옵니다. 디귿 D에서 흡수하는 건 5와 2 차이입니다. 그쵸? 근데 람다1은요 4와 2 차이예요. 그쵸? 4와 2 차이보다 5와 2 차이가 에너지가 더 크잖아. 그럼 파장은 더 길어야 되고 진동수는 더 길어야 되고 파장은 더 짧아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D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이 4에서 2 차이보다도 파장은 더 짧고 에너지는 더 큰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6번 봅시다. 6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죠. 그림 가는 상온에서 규소로 이루어진 고유 반도체, 즉 순수 반도체입니다. 순수 반도체 X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가에서 저 순수 반도체에다가 비소라는 걸 도핑했대요. 근데 비소 보시면은 여기에 전자가 하나 남네요. 그쵸? 그러면 비소는 15족 원소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원자과 전자가 5개일 테니까 N형 반도체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N형 반도체의 주된 전하나르게는 전자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N형 반도체니까 땡. 전기 전도도는 당연히 불순물이 순수 반도체보다 높겠죠. 그다음 디귿. 주로 양공이 아니라 전자가 전하를 운반하겠죠. 4번. 계속 이거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게 되네. 4번. 비소의 원자과 전자는 5개입니다. 15종이니까. 5번. 단위 부피당 전도띠의 전자. 즉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즉 상문에서 단위 부피당 전도띠의 전자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전기 전도도가 좋은 거잖아. 그치? 전기 전도도는 당연히 X보다 좋겠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네, 이어서 7번 봐봅시다. 7번은 여러분들 별표 주요 문항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작년 수능에 주구장창 나온 문제, 변형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가와 나 상황에서 실이 끊어지지 않죠. 그쵸? 실이 끊어지지 않는 대신 뭐가 바뀌어? 위치가 체인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개의 질량은 일정한데 개의 합력이 변화하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치?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결국 개의 합력은 개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개의 질량은 가만히 있어요. 왜? 질량 변화가 없거든. 개 자체에는. 그치? 근데 저 두 마리의 위치를 체인지하는 순간 뭐가 바뀌어요? 개의 합력이 변화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개의 합력이 변화할 테니까 가속도가 변화하겠구나라는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운동방정식으로 쭉쭉 밀고 나가는 방식도 나쁘지 않으나 이 공식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조금 무식하게 운동방정식으로 쭉쭉 밀고 나가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 상황에서 뭘 줬으니까 가 상황에서 정지 상황을 줬으니까 가속도 자체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치? 그럼 나 상황에서 그냥 F는 MA 한 번만 쓰면 되니까 사실 이 변화량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운동방정식을 편하게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그림 가는 저렇게 연결되어서 정지해 있는 모습이죠. 정지해 있다는 건 항상 R자 힘이 0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AC의 위치를 바꿨더니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가에서 P가 B를 당기는 이 장력이 EMG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P가 A를 EMG로 당길 테니까 A의 빗면 방향 중력은 EMG겠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동일 빗면에서 물체 두 마리가 있는데 무조건 동일 빗면에 있는 물체들은 질량에 무관하게 가속도가 같죠. 그러니까 F는 MA라는 공식에서 저 가상황에서의 A와 B는 가속도가 G 사인 세대로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빗면 방향 중력비가 질량비에 따라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3M인 친구한테 EMG의 빗면 방향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는 M인 친구한텐 그거의 3분의 1배인 3분의 EMG가 작용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개로 보잖아? 요런 식으로 내가 개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이 개한테 작용하는 개를 보게 되면 일단 장력은 다 무시할 수 있잖아. 그치? 내부력이니까 무시하고 보는 겁니다. 그럼 빗면 방향 중력으로 EMG와 3분의 EMG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3분의 8mg가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맞죠? 그쵸? 근데 가상황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R자임이 0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C가 이 방향으로 3분의 8mg만큼 힘을 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C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C한테 작용하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일 테니까 라지 M이라는 거는 3분의 8m이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땡. 오케이? 그럼 니은도 봅시다. 니은은 똑같이 B한테 작용하는 이 중력은 3분의 2mg일 거고요. 그 다음에 너한테 아래로 3mg 작용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봐. 얘가 M일 때 빗면 방향 중력이 3분의 2mg 작용한다는 건 몇 배라는 거야? 3분의 2배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원래 C에 3분의 8mg 작용하고 있던 3분의 8mg 작용하고 있던 거에 거기에 3분의 2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9분의 16mg만큼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빗면 방향 중력이. 오케이? 그럼 이 친구도 개로 한번 봐보자. 이런 식으로 개로 보게 되면요. 이 방향으로 몇 작용하는 거니? 9분의 16이랑 너는 9분의 6이니까 9분의 22mg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3mg라는 거는 9, 3, 27이니까 이 방향으로 9분의 27mg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전체 개의 합력은 전체 개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일 텐데 전체 개의 합력이 9분의 5mg입니다. 그쵸? 근데 전체 개의 질량이 몇이니? 4m에다가 3분의 8m까지 더해 주셔야 되니까 3분의 20m이 되죠. 그럼 가속도가 몇이 나와야 돼요? 가속도가 12분의 1이 나오면 되죠. 그러면은 36분의 20이니까 9, 4, 36, 4, 5, 20 맞죠? 그래서 가속도가 12분의 1G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분의 1이 아니라 12분의 1G다. 좀 계산이 어렵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왜? 가속도가 12분의 1G라는 거는 A한테 작용하는 가속도도 12분의 1G라는 거거든? 그럼 A한테 작용하는 알자임이 3m 곱하기 12분의 1G니까 이 방향으로 4분의 1mg 작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중력이 3mg네? 그치? 그러니까 장력이 얼마겠다? 4분의 11mg겠다라는 걸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긋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7번에는 답을 2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네, 요런 문제가 작년 수능이랑 구평에 계속 주구장창 나왔던 문제니까 요런 거 조금 터득해 가시면 꼭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칠판 정리 좀 하고 8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8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8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만한 개념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요 문항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림과 같이 파원 S1, S2에서 진폭과 위상이 같은 물결파를 내뿜고 있고요. 진동수가 1Hz라고 하고요. 속력이 2라고 합니다. 진동수 1Hz, 그 다음에 속력이 2인 걸 봐서는 당연히 파장은 2m겠다라는 거를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 공식으로도 알 수 있죠. 왜? V는 F랑다니까. 그쵸?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A 같은 경우엔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있으니까 보강한선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선지가 중요해서 물어봤어요. 니은선지가 중요해서 봐봐. 잘 보시면은 이 보강하는 지점, 이 보강하는 지점, 이 보강하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경로차가 다 똑같은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경로차가 똑같은 지점들을 잇는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불렀었는데 혹시 기억날까? 저 경로차가 똑같은 선들을 잇는 이렇게 생긴 선을 마디선이라고 불렀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보강하는 지점 보시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이게 또 하나의 마디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보시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보강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게 지금 보강 간섭을 하는 경로차의 위치들의 마디선을 그린 거고요. 그럼 상세 간섭도 한번 그려볼까? 여기 상세겠고요. 여기 상세겠고요. 여기도 상세겠죠. 이런 식으로 마디선이 하나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상세 간섭을 하는 마디선이 그려질 겁니다. 그쵸? 그럼 A에서 C를 직선을 한번 쫙 그어보게 되면은 상세 간섭을 하는 지점을 한 번밖에 안 지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마디선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C 사이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고리 만나고 있고요. B는 마루마루 만나고 있는 거 봐서 C가 수면의 높이가 최고일 때, 즉 마루마루 만날 때 B는 당연히 골고리 만나겠죠.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라 최저일 겁니다. 그래서 8번은 기억만 맞아서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9번 봅시다. 9번이 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9번이 아마 이번 시험지에서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 A, B가 공기 중에서 반원형 매질 X의 수직으로 입사합니다. 그쵸? 수직으로 입사한다는 건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이 법선인데 입사각이 0도로 입사한다는 거니까 굴절각도 당연히 0도일 겁니다. 그쵸? 그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너가 D2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너가 D1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X에 입사한 후 A는 3번 전반사, B는 2번 전반사 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나간대. 그치? 그럼 잘 봐봐. 내 말을 잘 들어봐.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전반사, 전반사, 전반사에서 왼쪽으로 다시 나간대요. 그러면 진행 방향이 몇 번 바뀌어야 돼? 아, 무슨 소리냐면, 자, 몇 번이 아니라 진행 방향이 몇 도 변해야 될까? 몇 도. 몇 도 변해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가 왼쪽으로 가려면은 진행 방향 자체는 180도가 변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가 왼쪽으로 변하려면 180도 변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A는 3번의 기회가 있는 거고요. B는 2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180도를 변환할 때 하는데. 그치?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3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한 번당 60도씩 변환이 되면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2번밖에 전반사를 못하니까 B는 한 번당 90도씩 전환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해서 들어가면은 무조건 진행 방향이 90도 바뀌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90도가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90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A 같은 경우에 몇 도 변하면 되냐면 A 같은 경우엔 가고 있다가 60도 변하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원래 각에 대해서 60도만큼 변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되겠다. 그 다음 여기서도 60도 변하면 되고요. 그쵸? 여기서도 60도 변해서 직선이 안 그려졌어. 직선이 아니잖아. 자, 여기서도 60도 이렇게 60도가 요렇게 변해서 여기서 다시 요렇게 60도 변해서 나가는 형식이 되겠죠. 이게 지금 A의 진행선이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어렵죠? 그쵸?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봐보세요. 제가 이 선과 이 선을 그려볼 건데 저 두 선은 모두 반지름 R로 똑같은 겁니다. 그쵸? 이 선도 반지름 R, 이 선도 반지름 R인데요. 그럼 내가 여기서 내는 문제는 뭐냐? 얘가 어떻게 보면 법선이란 말이야. 그치? 법선이라는 거는 여기가 입사각이 되는데요. 저 입사각이 몇 도가 될까요? 몇 도가 될까요? 저 입사각은 무조건 60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 요렇게 정삼각형이고 너가 당연히 60도일 테고 아까 너가 60도만큼 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너도 60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사이각이 당연히 45도가 되겠죠? 왜? 너랑 합동인 상황에서 너는 90도니까 너는 45도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기억. 그럼 단색광이 X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45도만 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전반사가 되잖아. 그치? 그럼 임계각은 당연히 45도보다는 작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 선과 이 선이 두 마리가 뭘로 똑같다고? 두 마리는 R, 반지름으로 똑같습니다. 그쵸? 이 빨간색 선이, 이 빨간색 선이 R, 반지름으로 똑같은 건데 그럼 내가 D1을 구하고 싶어. D1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D1이라는 건 이 세로선 길이기 때문에 너랑 사인 값이랑 곱해주면 D1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D1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저 빗면 아래다가 저 사이각 사인 값인 사인 60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빗면분의 너가 사인 60도잖아. 그럼 너 D1을 구하려면은 빗면 곱하기 사인 60도를 하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D2라는 거는 요 길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빗면 곱하기 이 사인 45도를 하면 당연히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D2라는 거는 반지름에다가 사인 45도를 곱해주면 D2라는 걸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보시면은 너는 대충 뭐 사인 60도니까 아래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준 만큼이겠고 너 같은 경우엔 2분의 루트 2를 곱해준 만큼이겠죠. 그쵸? 그럼 D1분의 D2를 해주시게 되면은
D1분의 D2가 아니라 D2분의 D1으로 합시다. 그럼 D2분의 D1을 하게 되면은 루트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D1이라는 거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니? 루트 2분의 루트 3 D2와 같다라는 걸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얘 바꿔주시면은 2분의 루트 6 D2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서 니은은 땡입니다. 아시겠죠? 좀 어려워요, 이거. 그 다음에 디귿. 단색광의 속력은 당연히 지금 X에서 공기로 갈 때 전반사하는 거 봐서는 X에서가 공기보다 작겠죠. 디귿은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으로 가시면 되고요.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거 사인 60도와 사인 45도를 이용해서 요렇게 D1과 D2의 길이비를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10번 봅시다. 10번부터는 또 갑자기 좀 쉬워집니다. 7, 8, 9가 여러분 좀 어려워요. 7, 8, 9. 자, 10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문제를 좀 크게 볼까요?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동일한 용수철로 원래 길이에서 D1만큼 압축시켰다. 질량이 똑같은 애들을 D와 1이만큼 압축시켰으니까 이때까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D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 2분의 1 KD제곱을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변형 길이가 2배가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4D제곱이 되잖아. 그치? 그럼 이때 가지는 에너지는 4배가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으면 A, B는 수평면에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2분의 1V, VB로 간다고 합니다. 충돌한 뒤에.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FT 그래프 나타낸 거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얘가 면적이 얘의 2배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너가 2i만큼 충격량을 받았으면 너는 i만큼 받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난 이렇게 할래. 봐봐. 이때 얘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가는 속력을 V라고 내 맘대로 잡아보자. 알겠지? 저때 V라고 알려줬죠, 문제에서. 벽과 충돌 전 A의 속력은 V다. 에라이 뭐야? 알려줬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가지는 이 친구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일 텐데 그게 원래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도 이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B 같은 경우에도 다 튀어나오게 되면은 얘도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뀔 테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는 4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질량이 같은 두 물체에서 운동 에너지 B는 속도의 제곱비랑 똑같죠. 그러니까 속도의 제곱비가 1대 4라는 거니까 속도는 1대 2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MV로 가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MV로 가니까 너는 운동량이 2분의 3 MV만큼 변했단 말이야. 그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B가 그거의 2배래네? 그럼 B는 3MV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원래 플러스 2MV였으니까 마이너스 MV로 가야지만 3MV가 바뀌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기억.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그냥 2배입니다.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임을 물어보죠. 항상 평균임이라는 건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와 B가 지금 걸린 시간이 1대 2인데요. 운동량의 변화량도 1대 2죠. 그러면 평균임이라는 거는 똑같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그럼 얘가 다시 튀어나가는, 왼쪽으로 튀어나가는 속력은 V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10번은 디귿만 맞는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11번 봅시다. 11번도 조금 주요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충격량과 에너지를 엮으면 많이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11번도 주요 문항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그림 좀 크게 볼까요?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또 질량이 같은 두 물체라고 알려줬어. 질량이 같대. 항상 명시해 놓으세요. 까먹는단 말이야, 나중에. 알겠죠? 질량이 같은 물체 A, B에 FB의 힘이 S3S만큼 작용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쵸? 이런 걸 기억해야 돼. 알짜 힘이 작용한 일. 즉, 알짜 힘이 한 일은 뭐랑 똑같다?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라는 일 에너지 정리를 활용하는 거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대. 그치?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똑같다는 거죠. 그쵸?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인데 두 마리가 질량이 같아요. 그럼 속도 변화가 어떻다는 거야? 속도 변화가 동일하구나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이때 속도를 V라고 잡으면요. 이때 B의 속도도 V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그럼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으로 이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봐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은 상황인데 A는 S만큼 힘을 작용했고요. B는 3S만큼 힘을 작용했으니까 힘을 작용한 거리의 비가 1대 3이네. 그치? 아, 그러면 너한테 작용하는 힘이 3대 1의 비율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는 A와 B가 같고요. 니은 FA는 FB에 대해서 3배가 맞습니다. 그럼 디귿, 힘이 작용한 시간을 물어보잖아요. 그쵸? 이때는 충격량의 정의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 맞죠? 지금 두 마리가 받은 충격량이 같다고 했어. 근데 작용한 힘이 3대 1이네요. 그쵸? 그럼 걸린 시간은 얼마겠다? 1대 3의 비율이겠다. 즉 B가 A의 루트 3배가 아니라 3배겠구나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3번 기억 니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번. 요건 좀 문제가 특이하죠, 여러분들. 자, 한번 잘 봅시다. 12번. 그림은 평면에 고정된 솔레노이드 A, B에 각각 일정한 세기의 전류를 흐르게 한 후 중심축을 잇는 직선 위에 나침판을 놨더니 N극이 서쪽을 향하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거리는 같고요. A에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그쵸?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을 일로 유발하겠다. 그치? 그럼 잘 봐봐. 지구 자기장은 당연히 이 방향으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유발하는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쵸? 그럼 분명 저 N극은 지구와 A 사이에 있었을 텐데 또 누가 작용하고 있는 거야? B도 작용하고 있죠. 그럼 B가 이 방향 또는 이 방향으로 작용할 텐데 만약 B가 이 방향으로 작용했다면 오른쪽으로 N극이 가리키고 있어야지. 그치? 근데 N극이 어딜 가리킨대? 왼쪽을 가리킨대요. 그쵸? 아, 그러면은 B가 작용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자기장과 A가 같이 힘을 합친 게 동쪽인데도 불구하고 저 나침판을 서쪽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B가 A보다 어때야 될까? 당연히 B가 훨씬 세야겠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기억. 그럼 B에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려면 전류는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A 방향으로 흐르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니은. 그럼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B가 더 세야지 B가 유도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세겠죠. 디귿. B를 제거하게 되면요. 나침판의 N극은 지구와 A 사이인 북쪽과 동쪽 사이를 가리키게 되니까 북쪽은 아니라 북쪽과 동쪽의 사이를 가리킨다라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도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칠판 정리하고 13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3번부터 봐보도록 합시다. 13번. 그림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요. A 아래에 자석을 놓았더니 A가 정지해 있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A는 상자성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쵸? 분필을 까먹었네. 자, 그러면 오마이갓. 자, 그러면 상자성체라면은 무조건 자석에 의해서 인력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치? 아, 그러면 자기력이 A한테 무조건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중력도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에 있다고? 정지해 있다고. 왜? B의 중력이 작용하니까 정지해 있겠죠. 당연히. 근데 A의 중력 플러스 자기력만큼 B한테 중력이 작용하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정지해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B의 중력이 A의 중력보다 더 크다는 거겠지. 왜? 이 두 마리 합한 만큼 너가 다 커버해야 되니까. 맞죠? 아, 그러니까 B의 질량이 A의 질량보다는 크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나 상황에서도 여기에 A의 중력이 작용할 거고요.
여기에 B의 중력이 작용할 텐데 B의 중력이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R자임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걔. 그지? 근데 자석을 아래에 놓았더니 정지했대요. 왜 그런 걸까? 그거는 당연히 자석이 B한테 주는 자기력이 윗방향이니까 그렇겠죠. 그쵸? 그러니까 걔한테 작용하는 게 왼쪽으로 중력과 자기력이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B의 중력이 있는 거니까 다시 평형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나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 질량은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반대겠지. 닌, B가 청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반대성체가 맞겠네요. 지금 나에서 자석에 자극을 반대로 하더라도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기화된 걸 유지하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리셋 자기화돼서 청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죠? 무조건 자석과 반자성체는 청력, 자석과 상자성체는 무조건 인력이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자극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고 해도 자기력의 방향은 똑같이 청력 방향인 윗방향이 될 겁니다. 디귿선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4번입니다. 주사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주사 전자현미경과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면 그림 가나와 같이 광학현미보다 높은 비율로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봐봐. 기억은 시료를 통과했대. 그치? 시료를 통과한다는 건 시료에 전자선을 투과한다는 거죠. 그쵸? 아,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거는 투과 전자현미경인 TEM이 들어가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광판에 투영하는 거고요. 시료를 통과하는 동안, 즉 그 전자선이 투과되는 동안 전자의 속력이 낮아진대. 그치? 그럼 전자의 속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분해능이 안 좋잖아. 그치? 그럼 속력을 최대한 낮추지 말고 엄청 조금만 낮출 수 있게 그걸 최대한 통제를 해야 되니까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지 통과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 적절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가 그림 같은 경우에는 2D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 그림 같은 경우에는 3D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아, 그러니까 2D를 보여주는 친구가 투과 전자현미경, 그 다음에 3D를 보여주는 친구가 주사 전자현미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1번. 기억이 뭐야?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얻은 사진은 가이다. 맞습니다. 니은. 전자현미경은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하죠. 지금 니은, 즉 주사 전자현미경, 니은 아니잖아. 전자의 속력이 작아지면 물질파 파장이 짧아진다 물어보고 있는데 물질파 파장이라는 거는 운동량분의 H로 구할 수 있으니까 MV분의 H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속력이 작아지게 되면 물질파 파장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번.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좋을수록 이라는 거는 요 공식을 활용하시면 되는 건데 저 물질파 파장이라는 거는 루트 EM2K분의 H로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운동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아지죠.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다라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4번에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15번도 비슷한 문제죠. 네, 15번도 물질파 파장과 광전 효과를 결합한 문제고요. 15번도 주요 문항입니다. 네, 최근에 이게 좀 어렵게 나오고 있죠. 봅시다. 표는 금속판 PQ에 단색광 AB를 비쳤을 때 방출되는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이런 거야. 봐봐.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라는 건 뭐랑 관련이 있냐면 EKmax, 즉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높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 금속판의 일함수가 낮은 거죠. 그죠? 이 운동에너지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내가 쬐어준 빛에서 그 금속판이 광전자를 방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함수만큼을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비춰준 진동수가 높거나 아니면 일함수가 작거나 둘 중 하나인 상황이겠죠. 근데 우리 물질파 파장이라는 거는 루트 EM2K분의 H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운동에너지가 높다라고 하고 있는 건 파장이 짧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애가 무조건 최대 운동에너지가 큰 친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보자. 지금 너와 너를 먼저 비교할 건데요. 똑같은 단색광을 비춘 거죠? 그러면 이 HF가 통제되는 겁니다. 똑같은 단색광이니까. 그쵸? 근데
P에서 물질파 파장이 더 낮아요. 그죠? 물질파 파장이 더 낮다는 건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높다는 거고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높다는 건 이람수가 작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너의 문턱 진동수가 있으면 너가 이람수가 작으니까 문턱 진동수도 너가 작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아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너랑 너를 비교하는 건데요. 자, 봐봐. 이번에는 HF가 통제되는 게 아니라 뭐가 통제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금속권에 비추니까 이람수가 통제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A를 비췄을 때가 최소값이 더 낮아. 그럼 A를 비췄을 때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니까 빛의 진동수가 더 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A의 진동수와 B의 진동수를 비교하면 A의 진동수가 더 크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니은은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P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는 A를 비출 때랑 B를 비출 때랑 비교시키잖아요. 그쵸? 똑같이 보라색에서 한 번 더 비교하라는 건데 지금 봐봐. 파장비가 몇 배니? 파장비가 A랑 B랑 1대 2예요. 그쵸? 그럼 여기 분모비가 2대 1이라는 거거든? 그치? 근데 어차피 광전자의 질량이랑 상수는 무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루트 2K의 B가 2대 1이라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운동 에너지분의 몇 대 몇이겠다? 4대 1이겠다.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4배다라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는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6번 봅시다. 16번. 여러분 광전력과 잘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림은 기준선 P에서 3V로 연직 위로 던진 질량 M인 물체가 Q를 V로 지나 최고점에 도달한다. 올라가는 동안 당연히 가속도는 G로 계속 똑같을 테니까 자, 가속도라는 건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죠? 근데 P에서 Q로 갈 때 2V 변했고요. Q에서 최고점은 V 변했어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2대 1이니까 걸린 시간도 2대 1이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P에서 Q까지 2t 걸렸다고 하면 Q에서 최고점까지는 t 걸렸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좀 분석해보면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거를 2라고 치환해 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P에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9v 제곱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9 이만큼 가지게 되고요. 이때는 이만큼 가지게 되고 이때는 0만큼 가지게 되죠. 근데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P점을 기준선으로 삼아서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잡으면 이때도 두 마리의 합은 9, 2가 나와야 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8, 2 이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9, 2겠구나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8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8이라는 거 여기 8 곱해볼래? 그럼 너는 4mv 제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기억은 땡.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최고점에선 9이고요. Q에서는 8이에요. 그럼 최고점에서가 Q에서보다 2만큼 크니까 2분의 1 mv 제곱만큼 큰 게 맞겠죠. 그쵸? 그럼 P에서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P에서 최고점까지 갈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mgh란 말이야. 그지? 이 높이를 h라고 한다면 그지? 그게 지금 몇이라니? 9이니까 2분의 1 m 9v 제곱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m 날라가고 g 아래로 넘기면은 h는 2g분의 9v 제곱이구나. 디귿 선지도 맞는 선지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번도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7번 봅시다. 여러분 17번이 여러분들 좀 주요 문항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좀 주의하셔서 푸셔야 되는 문항입니다. 좀 그림 확대해서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D, ED인 동일한 직사각형 금속걸이 A, B가 XY 평면에서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균일한 영역 1, 2를 지난다고 합니다. 1, 2에서 방향 안 알려줬고요. A, B 속력 같고요. P가
2.5D를 지날 때 A와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맞죠? 나 잘 봐봐. 그러면 우리 맨날 전자기도 문제 풀듯이 이런 식으로 영역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이렇게 나눌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요렇게, 요렇게. 괜찮나요? 네, 요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왜 저렇게 굳이 여기를 하나 나눈 거야? 영역 똑같이 해주려고, 면적 똑같이 해주려고, 면적 통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P가 2.5D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세기가 같은데 잘 봐봐. A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2.5D에 걸려있는 상황이면 꼬리는 여기 걸려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지금 요 세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건데 예를 들어 여기가 플러스 I면 여기는 마이너스 I란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 2.5D에 있을 때는 원에 의한 유도전류는 안 흐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상쇄돼서. 그치? 그러면 2에 의해서 이때 흐르는 유도전류를 I라고 해보자. 플러스 I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친구, 이 B 같은 경우에는 앞이 2.5D에 걸려있는 상황이면 꼬리는 1.5D에 걸려있는 상황이니까 요 내면적을 포함할 텐데 너가 플러스 I가 되는 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는 아직 자기장의 세기를 모르니까 I''로 둬야 될 것 같은데 뭐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I''로 해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이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그치? 왜 그러냐면 if 1과 2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라면 봐봐. 너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너 들어가는 거잖아. 너 나오는 거죠. 그럼 자기장 영역이 반대면은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랑 유도되는 유도전류의 세기 방향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꽂히는 자기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갈 때는 단식이 유도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나올 때는 시계 유도되거든. 근데 나오는 자기장에 들어갈 때는 시계가 유도되고요. 이걸 빠져나올 때는 반시계가 유도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두 마리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였다면 한 마리를 빠져나올 때 유도되는 방향과 한 마리를 들어갈 때 유도되는 방향이 시계와 시계로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너네가 다 똑같은 방향이면은 A와 B의 유도전류의 세기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쵸? B는 면적이 4개나 되고 A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야? 두 마리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했다? 같구나. 같은 방향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가 시계고 너가 시계라면 너는 반시계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세기가 같다는 걸 써보시면요. A 유도되는 건 I밖에 없고요. B에 유도되는 건 2I 마이너스 2I'만큼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넘기시면은 2I'이 I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2I'이 I니까 I''이라는 건 2분의 I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난 이렇게 쓸래. 봐봐. A1의 자기장을 B라고 하면은 2의 자기장은 2B라는 거거든. 그치? 그 다음에 그 두 마리의 자기장의 방향은 같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 칸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여기 칸은 플러스 1, 여기 칸은 마이너스 2, 여기 칸은 플러스 2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2다 라고 각 영역을 모두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까지 결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같다. 니은, P가 3.5D를 지날 때 3.5D를 지날 때를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3.5D를 지나게 되면요. 꼬리는 1.5D에 걸치니까 이만큼을 걸치게 됩니다. 그쵸? 그럼 너와 너는 상쇄돼 버리니까 플러스 1밖에 안 남는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너가 3.5D를 지날 때는 요만큼 걸치게 됩니다. 그쵸? 그럼 너와 너를 겹치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4만큼 겹치게 되는구나. 즉, 두 마리의 방향은 서로 같다. 플러스 1 플러스 하니까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디귿,
B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3.5D를 지날 때는 아까 4였고요. 2.5D 같은 경우엔 이 보라색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2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기는 2.5D를 지날 때는 이만큼이고요. 3.5D를 지날 때는 4만큼이니까 작은 게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으로 가시면 되고요.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매 회차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자기유도 파트 이렇게 푸는 방법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앞에 수능 완성 강의에서 전자기유도 푸는 방법 다시 한번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18번부터 이어서 가봅시다. 네, 이어서 18번입니다. 그림 가는 반원형 매질 A에 반원형 매질 B 또는 C를 비춰가지고 I로 입사시켜 굴절각을 측정하는 거고요. 사인 I에 따른 사인 R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A에 대한 B의 굴절률, 즉 상대 굴절률 문제인 건데요. A에 대해서 만약 B를 낳았을 때는 이때는 사인 R분의 사인 I로 이 상대 굴절률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1분의 지금 보시면 사인 I가 몇이 되는 거니? 이때는 사인 R이 1이 되고요. 사인 I가 0.5가 되니까 1분의 0.5, 즉 0.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우리 상대값으로 이렇게 잡자. 상대값으로 A의 굴절률을 2라고 잡고요. B의 굴절률을 1이라고 잡아볼게요. 아시겠죠? 근데 이번엔 B 대신 C를 한번 놔보는 거야. C를. 알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상대 굴절률 값은 상대적으로 일단 2다라고 잡아두는 겁니다. 이때는 사인 R 값이 0.5가 되고요. 사인 I 값이 1이 되니까 0.5분의 1, 즉 2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C는 굴절률 값이 4가 돼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 B, C 순서대로 굴절률 값을 상대적으로 써보자면 2, 1, 4만큼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기억. 굴절률은 A가 C보다 작다. 맞습니다. 뒤에 P의 파장이라는 건요. 이런 거 기억났었지? 예를 들어 N1에 대한 N2의 굴절률을 구하려면 굴절률과 속도는 반비례니까 V2분의 V1으로 구할 수 있었고요. 매질간에서 저렇게 경계면에서 파동이 굴절되더라도 진동수는 불변하니까 V는 F람다에서 F가 불변하죠. 그러니까 속도와 람다는 비례, 즉 람다 2분의 람다 1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굴절률과 파장도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이 상대 굴절률 법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파장이 길려면은 굴절률이 작아야 되거든. 그치? 그럼 B의 굴절률이 어마어마하게 작으니까 파장은 B에서가 더 길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디귿. I가 45도일 때 A와 B에서 전반사하느냐 묻고 있죠. 잘 봐봐. 이때 지금 사인 I 값은 0.5인 거 봐서 이때 입사각은 30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그치? 왜냐면 2분의 1이 나오려면 사인 값이 30도로 입사해야 되잖아. 그치? 그때 사인 R 값이 1인 거 봐서는 굴절각이 90도인 상황, 즉 임계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30도를 초과하는 순간 전반사일 테니까 당연히 45도일 때는 전반사를 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18번에는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19번 봅시다. 19번이 약간 겉보기 난이도가 높고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2M인 A, B가 각각 힘을 받아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데 A가 가속도가 2배래. 그치? 그러면 F는 MA, 즉 R자 힘이라는 거는 MA로 구할 수 있는데 질량비가 A와 B가 1대 2인데요. 가속도가 A가 B의 2배래. 그러면 R자 힘이라는 거는 같은 상황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두 마리가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도 봅시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A가 P에서 2D만큼 움직였을 때 B의 속력을 묻잖아. 그치?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A가 이동한 시간과 여기에서 여기까지 B가 이동한 시간은 같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때 A는 속력이 V만큼 변했어요. 그쵸? 그러면 B는 가속도가 그거의 절반이니까 속도도 절반만큼 바뀌어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는 2분의 1V만큼 바뀔 테니까 2분의 1V가 속력이겠다. 즉 맞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선생님, 2분의 3V가 될 수는 없나요?
그럴 수 있지만 문제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A와 B가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B도 속력이 느려져야 됩니다. 그쵸? 그럼 A의 지금 평균 속력은 이때 평균 속력은 2분의 V고요. B의 이때 평균 속력은 몇이 되는 거니? 2분의 1V랑 V 더한 다음에 나누면은 4분의 3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평속비가 2대 3이잖아. 그치? 근데 걸린 시간이 똑같네. 그럼 이동거리도 2대 3이 돼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A가 2D 이동했으니까 B는 3D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X가 2D라는 사실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번입니다. 20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고요. 별표 100만 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게 굉장히 최근에 올해 6평에 출제된 요소죠. 그렇죠? 6병에 아마 연계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그림은 물체 AC를 수평면에 놓인 물체 B의 양쪽에 실로 연결해서 서로 다른 빗면에 놓고 C를 손으로 잡아서 정지한 모습이다. 그 다음 C를 가만히 놓으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요. C가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A는 R에서 S까지 간다. 즉 A의 이동거리와 C의 이동거리가 같은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항상 저 개가 이렇게 연결된 상황에서 이런 빗면에서 운동할 때는 결국 힘은 중력밖에 안 받잖아. 그치? 그럼 중력은 보존력이니까 이 상황에서 개의 역학적 에너지 자체는 보존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절대 변화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에서는 이 연결물체 상황에서는 뭘 그려야 되냐? A, B, C가 각각 변화하는 운동 에너지 B와 각각 변화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B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두 마리를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데? 그 두 마리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으로 줬잖아.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C의 중포 변화량이 2제로로 같다. C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니까요. 중력 포텐셜이 플러스 값을 지닐 거고요. B는 중력 포텐셜이 안 바뀌고요. A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중력 포텐셜이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근데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2제로래. 그치? 근데 얘가 정지해 있다가 운동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2제로만큼 증가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연결물체의 아주 강력한 특성이 있어요. 그죠? 연결물체의 아주 강력한 특성은 운동 에너지 B가 무언가랑 비례한다는 사실이야. 운동 에너지 B가 무언가랑 비례합니까? 질량과 비례하죠. 왜? 어차피 연결물체는 속력이 다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속도 변화량도 같거든. 그럼 2분의 1 mv 제곱에서 v 제곱이 다 같아버리는 게 되는 거고 2분의 1은 상수니까 무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질량에 비례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B가 2제로만큼 증가했으니까 C는 2제로만큼, A는 3제로만큼 증가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는 플러스 값만큼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 그치? 그럼 봐봐. A, B, C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다 더하면 플러스 6 2제로가 됩니다.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나와서 결국 개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값은 마이너스 7 2제로겠다라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기억. C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중포 변화량의 2배다. 맞습니다. D.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A 같은 경우에는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4 2제로가 되는 거고요. C 같은 경우에는 더하시면 3 2제로가 되니까 A가 C보다 크네요. 그죠? 디귿이 중요한데 그럼 H2, 즉 이 H2가 몇 H1이냐 묻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난 이렇게 할래. 봐봐. 내가 이 H1의 높이만큼을 그냥 H라고 해볼게. 알겠지? 그럼 C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예요? 이 mgH만큼 변화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게 지금 몇 이제로? 2제로인 거예요. 맞죠?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변화해야 되는데 아까 2제로만큼이었고 A는 마이너스 7 2제로가 돼야 되니까 7 2제로 즉 14 mgh만큼 변화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게
A의 질량 3m 곱하기 이 H2겠죠. 3mg H2만큼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H2라는 거는 넘기시면 3분의 14H가 되는 거니까 H1에 비해 3분의 14배가 맞겠다라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번에 실전 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였고요.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앞회 차들에 비해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포진해 있었으나 저번에 막 19번 같은 이상한 괴랄한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쵸? 모두 다 풀만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복습하시면서 이번 4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 마지막 강 20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